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조문집을 제가 자세하게 쓴 조문집을 기존에 없던 어떤 조문집과도 다른 해설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혼자서 유튜브용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또 뭐 노이즈도 많고 해서 찍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중단을 하고 찍지를 못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따로 다시 처음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지원 패스에서 출간한, 보시면 사전처럼 이용하는 진짜 조문 해설집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 조문 해설집입니다. 단순히 용어만 단순히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그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출지문이 됐는지 이걸 확인함으로써, 또 그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판례까지 추가해서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민법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교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들으시고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촬영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 해설집은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을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또 그 조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 조문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게 되고, 민법 공부의 첫걸음이 조문이에요. 다만 이 조문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유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마치 사전처럼 내가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 예컨대 동시이행명권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동시이행의 한 명권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는가, 조문을 먼저 보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조문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민법을 접근하실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늘 옆에 끼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법에서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법이죠. 민법 조문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그 조문이 다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103조부터 우리 시험법이죠. 이 103조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사회질성이라고 되어 있죠. 조문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여기서 법률행위는 계약 등을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 매매 계약 같은 거. 요 내용은 뭐예요? 법률행위 목적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은 법률행위 목적을 생각하시면 된다. 계약의 목적. 예컨대 매매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A 토지 매매 계약했다, 그 A 토지 소유권, 이런 게 법률행위 내용이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라고도 하죠.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 뭐라고?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게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더란 말이죠. 그럼 이런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이 사회질서에 관한 기준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103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러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문의 의미 자체보다도 이 조문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는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다라고 한 것들,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103조 선량한 풍속이 뭐야? 도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인 도덕성, 사회질서.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질서 속에 선량한 풍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질서 속에. 그럼 사회질서는 뭐냐?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 일반 상식.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상식.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선량한 풍속, 사회 일반 도덕적 기준, 법률행위, 매매 등의 계약, 무효로 한다.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매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103조는
우리 대법원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 말하죠.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와 반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사회질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되도록이면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쭉 나오는데 아이고야. 판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일단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6번째 거. 이 3가지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통정허위 표시라고 돼 있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 요 강제집행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 매매도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이 나중에 보십니다. 108조에서 몇 조? 108조. 허위 표시란 타이틀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짜 매매를 한 경우에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뿐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B, 법률행위라고 되는데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합니다. 강박이란 건 강력한 협박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통해서 재산을 뺏긴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여를 할 때 협박을 당해서 증여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경우. 두 번째, 그 강박을 국가가 해요.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권력 행사가 바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강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되죠. 기본권이 재산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협박을 해서 재산을 뺏은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겠죠. 그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이론 강의할 때 보면 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경우 이걸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또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했다라고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를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03조 주문 설관 분석 기타 사회에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모의한다. 뭐 암기까지 할 건 아니고요. 아, 이런 조문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조문과서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적어도 요 3가지 정도는 오늘 생각을 해달라. 그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조문이 이제 104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단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 최근에 요소수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였죠. 즉 공급이 딸렸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사재기 해놨다가 10리터에 10,000원짜리 요소수를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럼 요소수를 팔아먹은 사람은 9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런 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폭리행위를. 이 불공정한 행위는 일단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입니다. 다만 이제 조문을 따로 뽑아놨을 뿐이에요. 자,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라고 돼요. 당사자가 누구냐?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또는 경솔한 상태 또는 무경험한 상태로 인하여 그걸 원인으로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 이게 폭리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조문이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조문이고, 일단 폭리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다. 개당 500원짜리 마스크를 5,000원에 팔아서 4,500원에 폭리를 취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500원짜리를 주고 5,000원을 받은 거. 주는 게 급부, 받는 게 반대급부.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이렇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폭리가 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피해자가 요 셋 중에 하나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게 조금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죠. 궁박이란 건 급박한 곤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똥끝짓 한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쫓기는 게 돈에 쫓기는 경우도 있죠. 이걸 경제적 궁박이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도 있죠. 그건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라 하겠지. 어쨌든 경제적이든 돈, 경제적 돈 또는 정신적, 즉 심리적이든 쫓기고 있는 게 궁박한 상태입니다. 궁박한 상태. 네, 궁박은 이런 정도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특히 정신적 궁박도 궁박이다 생각하시면 돈에 쪼들리진 않지만 심지로 굉장히 쫓기고 있는 거. 경솔이라는 건 이제 성급한 거죠. 성급한 거. 사려 깊지 못하고 성급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이 나오는데 무경험이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없는 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예를 좀 생각해 볼까요? 번지 점프 같은 거. 번지 점프 같은 것들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무경험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백사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이런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경험 부족이라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험해 본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 이게 백사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기출지문에. 여기 보세요. B.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사조 조문을 확인하고 그 조문에서 궁박이라든가 무경험이라든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를 조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궁박도 정치적 궁박이 포함된다. 옳은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조문에서 궁박경설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또는의 의미가 뭐예요?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면 되죠.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조문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문화하는 거야. 뭐라고? 피해자에게 궁박경설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충분하다. 세 가지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조문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출제될 것인가 이런 걸 조문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D와 관련된 건 나중에 대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조, 104조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105조에 보면 임의규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란 건 105조에서 규정을 해놨죠. 뭐라고? 법령 또는 이제 법규, 법령 중에 에이구야. 법령이란 건 이제 법규라고도 하고요. 뭐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103조. 그냥 줄여 말하면 사회질서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예라 그랬으니까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 그랬죠. 즉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임의규정이라고. 자, 이런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이런 의미예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고 써놨죠. 근데 지문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말은 그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는 건 임의 규정과 다른 특약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사자가.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임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그 특약이 우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2번을 보면 보세요. 우리 민법 626조 1항에 의하면 나중에 이것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에 이제 전세 월세로 들어간 사람인데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임대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다. 이게 필요비죠. 나중에 임대인한테 그 수리비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봐요. 우리 대법원이. 임의규정으로 보니까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약정은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걸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그 약정은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지켜져야 되는 거야. 반면에 이렇게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이걸 임의 규정이라 하고 이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105조의 의미가 돼요. 106조 사실인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6조도 읽어봅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 그런데 그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습.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 105조에서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6조가 적용되려면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일단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이런 관습이 있더란 말이죠. 관습이. 그럴 때는 그 관습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106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06조가 적용이 되려면 관습이 우선하려면 첫째로 임의 규정이 있고요.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관습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106조에 의해서 그 관습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과 임의 규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관행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민법에 보면요, 건물을 지을 때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경계가.
이 토지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워야 돼요. 반 미터를 띄우라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 반 미터를 띄우지 않고 바짝 붙여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 반 미터를 띄워라.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두 번째,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요. 얘가 반 미터보다 더 바짝 건물을 지었는데 갑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사의 의사가 반 미터를 띄우라는 건지 안 띄워도 되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건물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다닥다닥. 경계를 띄우지 않고. 이게 관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관행.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반 미터를 띄우라는 임의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반 미터를 띄우지 않는 관행이 있다. 건물을 다닥다닥 붙이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때 갑이 민법 규정을 들이밀면서 야, 반 미터 띄우라고 되는데 왜 바짝 붙였어? 반 미터 띄워. 라고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갑이 을이 건물 짓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갑의 의사는 분명하지 않죠. 반 미터를 띄우라는 건지 안 띄워도 된다는 건지 불분명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 관행에 의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6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4조, 105조 명확하게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그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아이고야 106조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분석 기타 사유에서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사가 분명한 때에도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출제를.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이거는 105조 106조는 정확하게 조문을 끊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105조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그 규정에 의한다. X.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암기. 106조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다. 관행. 당사자 의사가 분명한 때도 그 관행에 의한다. X. 분명하지 않은 때 그 관행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105조, 106조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반 미터 띄워라가 임의 규정이고 그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해. 다닥다닥 붙어있어 건물에. 근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반 미터 띄우라는 건지 안 띄워도 된다는 건지 그럴 때는 그 관행에 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5조, 106조. 107조부터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법률행위는 계약 등을 말하는데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찐빵이고 의사표시는 팥앙금, 앙꼬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 표의자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이 아님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인이 아님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거를 지인이 아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했어. 그래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 효력이 있다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밑에 이렇게 써놨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사직의 의사가 없어.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어. 자, 이게 의사예요. 사직의 의사가 없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 이게 표시야.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하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불일치해. 그걸 사직서 제출하는 사람이 알아.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이때 진이 아니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진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건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107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합니다. 107조이랑 본문. 뒤에 그러나가 107조랑 단서입니다. 단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쉽게 말하면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다. 이게 악의죠?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죠? 과실. 용어에서 이미 보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표시,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107조의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 지인이 아님을 회사가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그 전항의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장. 자, 무효라는 걸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합니다. 비진이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했어요. 이때 원칙적으로 증여는 유효하죠. 즉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다는 걸 을이 몰랐단 말이지. 그럼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갑에게 증여 의사 없으면 을이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어서. 그럼 그 증여는 무효예요. 그 증여가 무효라는 건 을은 A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그 물건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A 물건이 을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을이 A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선이죠. 을은 권리자가 아닌데 병은 을을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샀다는 거예요. 자, 비진이 표시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예요. 근데 이 제3자인 병은 갑이 을에게 비진이로 증여를 했고 을이 그게 거짓한 사실을 알고 받은 상태.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한 증여가 무효인데, 그래서 을은 A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을과 거래한 거예요. 이때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갑이 선의의 병한테 가서 내가 을에게 증여했는데 이거 비진이고 을이 알았어. 그래서 증여가 무효야. 따라서 너의 권리칙도 무효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은 A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107조 2항 뜻이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108조 가서 볼 거예요. 자, 어쨌든 비진이 표시는 두 가지 가지고 이해합니다.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여 의사 없이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이나 증여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
증여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게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조가 나옵니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상대방과 통정이라고 되어 있죠. 통정,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위의 의사표시는 비진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랑은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 이런 뜻이에요. 합의한 비진의. 그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108조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 1번. 예를 보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 근데 매각하겠다고 표시했어. 비진이죠. 그런데 을 보세요. 을은 갑에게 A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사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갑의 비진이가 있고 상대방이 이걸 합의, 맞장구를 쳐준 경우, 이런 게 허위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매각할 의사 없이 매각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면서도 합의까지 해줬다. 이런 걸 가장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 가장 대표가 가장매매. 이 가장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설령 을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가장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을이 선의의 병에게 또 팔아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역시 108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선의의 병한테 가서 나와 을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고 따라서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108조 보세요. 108조 2항의 제3자 요놈 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에 보면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경우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나중에 대리 가서 보게 될 텐데 갑이 을에게 매각할 권한을 뭐 줬든 안 줬든 하여튼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을이 병하고 허위 표시를 했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했어요. 이때 이 갑은 본인이죠. 본인.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이 본인은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갑과 을의 가장매매를 했을 때 갑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 상속인. 또는 을이 사망을 했다.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이런 애들도 제3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8조의 제3자가 아닌 경우를 나중에 이론 강의에서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왜 나왔어. 네.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이 전자칠판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는 분들 좀, 뭐야 이것도. 재밌죠? 저도 이런 거 참 문명의 이기를 좀 써보는데 이런 건 수능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잘하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익숙치 않아. 저도 이 기계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 전자칠판을 쓸 때마다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뭐긴 뭐겠죠, 뭐, 그죠? 예. 보시는데 크게 신경 안 쓰이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없어지겠죠. 어쨌든 107조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미하고, 그 다음에 108조 역시 없어졌다. 예, 없어졌다.
조문의 의미 이런 거 확인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대표적인 거죠.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하나가 백구조 착오죠. 자, 이 착오는 일단 조문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착오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의자가. 내가 시험을 보면서 답지에 3번을 마킹한다는 생각. 이게 의사예요. 근데 4번에다 마킹했어요. 이게 표시야. 의사는 3번, 표시는 4번. 불일치하고 내가 몰라. 이런 게 착오예요. 자, 이런 착오가 있을 때 우리 민법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하다.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4번으로 마킹한 게 유효한 거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더라고요. 문제는 착오가 있을 때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뭐냐? 이런 의미죠. 착오가 없었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잘못 마킹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4번만 마킹하진 않았을 것. 이게 중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또 착오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냥 과실이 아니고 이거 중요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의라고 하지요. 근데 선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 있어요. 근데 이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나뉘어지고요. 그럼 보세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선인데 경과실이 있을 때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선인데 중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를 못하니까 그냥 과실이 있을 때 취소 못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뭐 기출지문이 어디서 사라졌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착오가 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다. 두 번째, 그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세 번째, 단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 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중대한 과실은 중대한 자를 쏙 빼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표의자의 중대한을 빼고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착오는 일단 조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거. 법률행 내용을 계약 내용을 말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중요 부분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무효가 된다.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일치한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중대한 과실이죠. 그 다음에 6번. 현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일에게 A 투지로 매각을 하고 등기를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갑은 계약 당시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 병한테 땅을 팔았고 등기를 병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았고 등기를 넘겨줬고 을이 병한테 팔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그 후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렸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갑을 간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 없는 자와 거래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선의병에게는 대항을 못하도록 또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 없는 자와 계약을 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갑이 병한테 가서 나와 을 계약은 취소되었고
따라서 계약도 무효가 됐으니까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못한단 말이죠.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또는 취소되었다는 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계약은 취소되었다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착오에 한 의사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지문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론 강의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문을 좀 기억하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마지막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이것도 조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 108조 2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08조 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기라는 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강박은 협박을 말하는 거죠.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기획부동산이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팔아먹은 경우. 이게 사기. 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땅을 팔아먹은 경우. 이런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그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되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항이 문제인데 보통 110조 1항은 이런 거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로부터 사기당한 경우. 그럼 갑은 을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항이 문제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을 만든 거예요. 자, 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은 이 을과의 계약을 그냥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실이 뭐예요? 병이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과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요금을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조심해달라. 일단 종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3항.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병이 갑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한 경우 계약 상대방 을이 갑을 속이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그냥 취소 못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즉 병이 갑을 속이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아까 착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이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을이 갑을 속이거나 협박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리고 나서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병은 무권리죠. 을 권리 없는 놈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110조 3항을 둬서 갑이 병한테 나와 을의 계약은 을의 사기 강박을 위해 취소되었고 따라서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병이 선이라면 주장 못한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10조 1, 2, 3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조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고 이게 상대방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뜯어가지고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 4단계,
갑이 내용 증명을 작성한 단계, 우측에 가서 발송한 단계, 그 내용 증명 을에게 도착한 단계, 을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관계. 이걸 각각 표백, 작성하는 걸 표백, 발송하는 걸 발신, 도착하는 게 도달, 알게 되는 걸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는 한자가 완료할 요자와 알지자를 써요. 알게 됐다는 걸 요지라고 부릅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를 111조 1항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표백, 발신, 도달, 요지 네 단계 중에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항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는데 이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건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설령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내용 증명은 을에게 결국은 도달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그 의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요 111조 2항도 철저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써먹습니다. 그런 의미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건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용 증명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요게 도달이다. 그래서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도달로 보게 되는 거죠. 을이 귀가해가지고 언제든지 내용 증명을 개봉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그 다음에 생략이 됐어요. 도달 전에. 그 도달 전에, 여기 도달하기 전에. 조문은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갑이 죽었거나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그걸 조문에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밑에 보세요. 의사표시자가 발송하러 사망하게 되면 의사표시 효력을 잃는다.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2조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고요.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 을이 이걸 수령한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를 한 갑은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 얘가 제한능력자라 그랬잖아요.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 부모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갑이 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때 을이 그걸 수령할 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일 때 이런 뜻이죠. 갑은 자신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라고 주장을 못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했다. 따라서 계약은 취소됐다. 이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단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갑도 도달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여기 써놨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라고만 돼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